전화를 받고 네네.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좀 편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좀 편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답답한 게 좀 없어지는 느낌? 좀 그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보아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외롭게 살잖아요. 그때는 야 저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약주를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새벽에 들어오시면 팡 하면 야 큰일 났다고. 시작이구나. 어머머머. 사실은 모든 그 안에 있는 걸 다 부셔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고 얘기를 했죠.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떠냐고. 제 마음속의 슬픔도 함께 와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박사님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뻐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테스트는요. 정신연령 테스트입니다. 정신연령. 그런 게 있어요? 네. 9마리가 뭐냐? 9마리. 그죠? 저 우리도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부모 이름 아셔야 됩니다. 네. 7. 8. 자, 정영돈 씨 8마리에서 끝났죠. 잠시만요. 8마리? 이윤주 씨 몇 마리입니까? 7마리? 7마리요. 그림 속 동물 수는 총 12마리였습니다. 아홉 마리라고 했던 양 관장님의 현재 정신 연령은 생각이 많은 30대. 머릿속에 많은 생각과 걱정이 많아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8마리. 8마리요. 자, 8마리가 모인 정영돈 씨의 정신 연령은 경험이 풍부한 40대. 진짜? 아, 8마리야.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생긴 상태로 어리석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때로는 이게 참 문제인 게 가끔은 오 박사님 얘기보다 저게 더 꽂힐 때가 있어. 뭐 참 괜찮아. 나한테 좋은 거는 그런가요? 저게 확 땡겨. 그러니까 제일 동생인 거잖아요, 제가. 제 동생이죠. 아주 좋아요. 근데 시승이 진짜 잘 컸어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진짜 고민이 있으시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이것도 약간 가상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 좀 이렇게 공상 같은 거 좀 많이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고민이에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너무 이상하게 저를 볼까 봐.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가끔 느닷없이 뛰어가서 밖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자동차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근데 그때 2명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정지해 있었어. 그래갖고 봐라 걸렸다잖아요. 이 거짓말이야. 신호 대기 중이었나 보죠. 그 신호등 없었어요. 이렇게 신호등 저쪽에 있었고. 그리고 약간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들이나 해외의 무슨 특파원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여주는 것들 아닌가. 있지 않은 것들을. 혹시 그 영화 트루먼쇼 그 왜 그 마지막에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다 그거였잖아요. 네네. 세트장이었고. 네네. 맞아요. 지금 다 얘기하셨어요. 다 얘기해버렸네 내가.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제가. 그리고 원래 박나래 씨가 키가 2m인데 이렇게 된 거야. 게임인 거야. 나는 지금 아바타로 줄인 거구나. 그렇죠. 게임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네. 우리 한번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린 시절에도 네네. 이렇게 뭔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는 뭐 딱지치고 하고 막 이런 네. 다방구하고 술래잡기 한 네네. 거여서 그리고 워낙 공부를 좀 안 했었어요. 근데 학교는 제가 전교 1등으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등교를 1등으로. 중간중간에 목적어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같이 한번 얘기해.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아, 저는 학교에 정말 빨리 나가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판 지우개 던지고 뭐. 근데 선생님들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활발한 친구인지. 약간 저희 집안 얘기를 하자면 조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단 뭐 새벽부터 공장을 나가셔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사실은 좀 공무원치고 좀 이렇게 좀 괜찮은 부지였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호인이에요. 월급 봉투를 갖고 오다가 밖에 너무 힘든 사람 있으면 주고 와요. 엄마야. 그대로요? 아니 근데 집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처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엄마야, 내가 지금 순간 엄마 빙이 됐어. 밖에 나가잖아요. 야, 너는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막 이래요. 그럼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제일 짜증 났던 거예요. 아버님은 사실 집안에서 진짜 0보다 밑에였어요. 0보다 밑에였어요. 정말 심했었어요. 제가 잠을 이게 자다가도 뭔가 인기척이 딱 있으면 눈을 바로 떼요. 잠귀가 되게 밝으시죠. 굉장히 밝아요. 그냥 원래 스타일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약주를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새벽에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는데 자고 있다. 하면 욕설을 하시면서 막 자고 있는. 구두발로 찰 때도 있고. 주폭이 좀 있으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문 소리가 어떻게 닫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쾅 하면 야 큰일 났다. 시작이구나. 또 어머니 또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어린 가는 나이에도. 거고. 그게 몇 살 때쯤? 어렸을 때 클 때까지 계속 그랬었어요. 네, 네.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어린 나이에 돈만 가라 그랬어요. 내 어머님이 저희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학교를 빨리 갔다 오는 거고. 네. 왜냐면 집에 있어봤자 뭐 답답하고. 네. 근데 이제 어릴 때야 뭐 어리니까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나 이제 자신을 또는 형제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웠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럼 좀 이제 크면서는 어떤 경우는 조금 이렇게 들이받아 보기도 하고 네네. 아버지랑 싸워보기도 하는데 네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70대가 되셔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구멍가게를 조그맣게 하셨는데 약간 손님들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시비 그러면은 바로 그냥 소위 말하는 귓방망이. 그러면은 귀방만 이상으로 젊은 이제, 친구들하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 도망가요. 몇 년은 전에 근데 또 이제 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모든 그 안에 있는 걸 다 부셔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고 얘기를 했죠.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떠냐고. 응? 그러더니 뭐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리고 한 8년인가를 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집을 나가셨다 바로 뭐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대요. 근데 그 뒤로는 좀 좋아졌어요. 좀 덜하셨군요, 많이, 아버님. 네, 많이 덜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자기가 들어야 되는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차했겠죠. 근데 저는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아침에 전화 오더라고 어머니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셨군요. 그때 보신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신. 그렇죠. 네. 그 좀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받고 네네.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좀 편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좀 편했습니다.
좀 편하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좀 답답한 게 좀 없어지는 느낌? 좀 그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마음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쉽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우리 가족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돼요. 아버지의 그런 폭력 때문에 잠깐 옆집에 도망을 가도 넌 뭐하고 왔냐고 의심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이혼을 하면 뭐합니까? 칼을 들고 쫓아올 텐데 가스통을 들고 우리 집에 올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식들 다치고 그럴까 봐 못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비극이. 그래야 더 이런 꼴을 보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숨쉬고 사실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네네. 정신의학적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실에서의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바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야,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고아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한 가족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외롭게 살잖아요. 그때는 야, 저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본인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고통이었네요. 그렇죠. 네네. 뭐 고통.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이건 정말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게 뭐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호미사이드 아이데이션이라고 해요. 호미사이드가 뭐냐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제거하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수어사이드 아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 나를 공포스럽게 하는 대상 어떤 거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고통, 공포, 불안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없애고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인간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굉장한 죄책감과 자괴감과 굉장한 마음의 어떤 내가 너무나 나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자주 했었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쌓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진짜로. 나는 진짜 집에 들어오면 엄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당연히 죄책감이 있죠.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내가 꼭 해야 되지, 이 나이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까지 이런 남들은 고민할 필요 없는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컸으면 좋겠고, 제가 뭐 경제적이든 어떤 거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탈피하고 싶은 게 컸었죠. 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탈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게임이 아닌가. 이게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상현실. 네. 이게 게임이 아닌가.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힘든 고난을 줬으면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면 좀 게임에 성공하는 행복한 게 뭐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시승 씨의 어린 시절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지옥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될 집이 지옥인 거예요. 이거를 어린아이가 어찌 견뎌내는 게 쉬웠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느끼면 너무 아파요. 아프고 끔찍해요. 두려워요. 공포스럽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감이 많이 생겨요. 이것을 derealization이라고 하는데 비현실감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어떨 때는 문득 지금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극이고 진짜 나는 저기서 이 연극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요. 또 depersonalization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고 이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PTSD 이런 말을 하죠. 트라우마라고 말할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치승 씨는 그러한 공상하는 시간이라도 없으면 눈 떠서 잘 때까지 너무 지옥 같고 공포스러운 이것을 계속 느끼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가정폭력이 있는 이 상황을 현실이라고 느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상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도 않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때 이제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다는 거는 완전히 아직 그 아픔이 없어졌다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종결이 된다고 해서 그 사건 내지는 그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과 기억들이 딱 책장을 넘기듯이 접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왜 아버지가 밖에서는 굉장히 그 호인 네. 소리를 들으셨을 네. 거예요. 근데 치승 씨가 보는 아버지는 집에 와서는 지옥 같은 지옥을 펼치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통합된 어떤 본인의 기준과 개념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 내지는 저 사람 관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글쎄 정말 그럴까? 언제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치승 씨만의 고집스러운 기준 하나 정해서 그것을 매달고 가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많이 흔들리고 지금은 그 기준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잘하는데 어떤 또 한 면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이다 보니까 이제 기구를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기구 업자죠, 사실은. 네. 기구 업체를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기구를 사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좀 빌려달라 몇 천을. 그래서 보내줬어요. 몇 천이나? 네, 다음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라는데. 10년이면 꽤 네네. 긴 기간인데요. 더 큰 거는 저희가 이제 체육관을 제가 이제 지점이 몇 개 있었고 체육관을 막 확장하다 보니까 제 오른팔인 매니저한테 이 체육관 전체를 맡겼어요. 근데 맡겼는데 전 지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약간 뒤통수를 제대로 쳤죠. 그 몇 개.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간질부터 해서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두 분을 믿으세요? 왜? 아, 그렇게까지 얘기해. 네, 있었어요. 그래갖고 주변에서 먼저?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였거든요. 야, 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니? 굉장히 오래됐고, 내 진짜. 세월이 있는데 친동생이야. 이러면서. 세기네야, 왜?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었니? 아,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길래. 그리고 이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바람에. 우리 양치승 씨. 제가. 아, 네. 완벽하게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믿으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왕따시키는 바람에 제가 그 퇴사했어요. 퇴사. 그때가 가장 제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이라 4년 동안 거의 술로 살았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보다는 돈이야 뭐 벌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한테 얘는 완전히 친동생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딱 당하니까 이게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여태까지 저는 이제 지점을 굉장히 많이 차리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는 지점을 안 차리고 있었거든요. 10년. 아니 근데 그런 일이 거절을 좀 하신다든지. 근데 그런 거 이게 제가 약간 그런 걸 잘 못해요. 이게 안 해주면 부담스러운 거야. 이걸 들어줘야 될 것 같아. 네,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어머. 거절하면 약간 창피한 미안하고. 사람이 된,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창피한 사람이 된 느낌이고 오죽했으면 얘가 나한테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내 선에서 있는 것들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약간 뭔가 답답해요. 신경 쓰이고. 저는 이제 성훈 씨랑 친해서 양 관장님 얘기를 이제 가끔씩 들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체육관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잠시 이제 그 체육관도 문을 닫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 월급을 대출까지 받으셔가지고 그걸 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대단한 일이죠. 근데 쉽지 않죠. 네네. 네,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당시는 그나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저도 힘들지만 직원들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약간 같이 살아보자 해서 간 건데 사실은 그 모아뒀던 돈들이 거의 이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고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관장님, 저는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럼 양 관장님은 그들한테는 어떤 사람인 거죠? 지옥의 삶에서 꺼내준 사람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은인이죠. 은인이죠. 네. 그럼 은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이게 치승 씨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갚아야 될 정도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위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야 하고 본인은 그런 말을 듣는 포지션에 있어야지만 굉장히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 네. 가다가 거울을 볼 때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 닮았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감을 하죠. 근데 뭐 니네들이 뭐 나중에 아빠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생활하지 않은 좀 행복하게 지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요. 야, 그래도 임마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빠한테. 뭐 하면 어쩌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누가 밉기도 하고 누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싫다고 말할 때도 있고 거절을 할 때도 있는데 내 자신 안에 쉽게 말하면 그런 피를 물려받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남들로부터 좀 빌려주지, 왜 안 빌려줘?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평가라든가 뒷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만 해도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치승 씨한테 도움을 받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작부터 치승 씨 내면 안에 있는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네.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가정은 힘든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있었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실 좋은 글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집에서 뭐 이렇게 약간 뒤통수를 맞아가 이런 건 잘 몰라요. 힘든 얘기를 집에서는 잘 안 해요. 그럼 아내분은 지금 뭐 공업자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세요? 알고는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마음의 상처가 좀 치료됐을 때. 나 말고 굳이 다른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얻는 위안이 있잖아요. 저는 위안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일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좋을 때 하면 되죠. 굳이 나쁠 때 굳이 그거를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원래 가족은 네네. 인생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나누고 같이 산다는 거는 행복과 기쁨도 들어가지만 고통과 안타까움도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는 꼭 해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가장 나에 가깝고 가장 나와 이해와 공감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치승 씨는 어릴 때 이걸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공포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주는 아버지와 무슨 행복과 기쁨을 나누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의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본인 자신의 그냥 안위를 하나 지키는데 평생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요. 그걸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경험하셨으면. 그리고 치승 씨의 배우자는 충분히 이걸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 하시기보다는 아마 평생 손을 잡고 가는 동반자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승 씨는 본인의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와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본인들의 갈등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아빠의 어려움도 듣고 싶어 할 거고. 저는 치승 씨가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이 경험이 없어서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은영 매직을 이렇게 뿌려주실 거예요. 몸을 엄청나게 단련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마음의 담금질. 이제는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치승아, 요즘 뭐가 힘들어? 뭐가 제일 고민이 돼? 그럼 이건 누구하고 나눠야 될까? 이제 이거를 거울을 보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그래서 이 순하고 선한 양치승이라는 사람을 거울로 자꾸 확인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약간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상담소 갔다 와서 혼자 참하고. 거울 보고. 거울 보고 이렇게 중얼중얼하셔. 네. 체육관이 3면이 거울이거든요. 그러네. 너무 완전 좋네요. 거울이에요. 그렇지, 네. 몸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체육관이 이제 몸을 보잖아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하면 이제 네. 네. 노력하시라는 거죠. 네. 그럼요. 자, 양치승 고객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주세요. 네, 그럼요. 이거는요. 네. 자, 짜잔! 하지 마시라고. 아우 마음의 쇠질을 하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기승아, 요즘 힘들어? 힘든 거 없니?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언제나 난 널 응원한다. 파이팅. 마음의 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